자, 원자의 정의가 뭘까? 잘 들어. 나는 기본적인 질문들을 많이 해. 그래서 왜냐면 우리가 과학을 잘하려면 결국은 뭐냐면은 기본적인 거에서 헷갈리는 게 있어서는 안 돼. 그래야지 기본적인 것을 완벽하게 해놔야 이제 어려운 내용도 쉽게 들어갈 수 있고 문제도 풀 수가 있어. 알겠지? 자, 원자의 정의가 뭘까? 쪼개지지 않는 가장 작은 입자. 그렇지. 쪼개지지 않는. 그러니까 물질 쪼갰을 때 더 이상 쪼개지지 않은 가장 작은 최소 알갱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지. 원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최소 알갱이.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원자라고 부른다. 원자. 그러면 자, 이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작은 최소 알갱이고 얘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다. 근데 쪼개지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하나 전제 조건이 들어가. 어떤 거냐? 원자는 말이야. 화학 반응을 하더라도 원자는 소멸되거나 새로운 원자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알지? 그러니까 화학 반응에서 원자는 없어지거나 새로운 원자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화학 반응에서. 근데 만약 어떤 반응이 일어났는데 원자가 없어졌어. 그리고 새로운 원자가 만들어졌어. 그럼 우리는 그 반응을 화학 반응이라고 부를까? 아니에요. 그렇지. 그럼 무슨 반응이 돼? 그 반응이? 왜냐면 지금 얘기한 이 반응도 우리 통합과학에 나오는 내용들이야. 고등학교 때 나오는 내용이야. 자, 그럼 원자가 없어지고 원자가 새로운 원자가 만들어졌어. 그럼 이 반응을 무슨 반응이라고 그래? 핵반응. 핵반응. 그래서 태양에서는 수소 원자와 수소 원자가 핵반응에서 헬륨이라는 새로운 원자가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리고 여러분들 그 원자력 발전 알지? 그렇지. 원자력 발전, 핵폭탄. 그래서 우라늄이 쪼개져서 바륨하고 크립톤으로 쪼개져서 두 개의 새로운 원자가 만들어져. 그러니까 이렇게 원자가 새로운 원자가 만들어지거나 기존에 있었던 원자가 없어진다. 아, 이거는 화학 반응이 아니라 바로 뭐다? 핵 반응이다. 그 원자는 화학 반응에서 소멸되거나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화학 반응이 일어났어. 예를 들어서 반응 전에 탄소 원자가 3개야. 그럼 반응 후에도 탄소 원자가 몇 개 돼야 돼? 그렇지. 3개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화학 반응을 하더라도 그 반응 전과 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안 변한다는 거야. 자, 반응 전과 후에 원자의 종류하고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 그럼 반응 전에 그 원자 그대로, 자, 반응 후에도 그 원자 그대로. 그럼 반응 전과 후에 질량의 변화가 있어 없어요? 그렇지. 그래서 전과 후에 자, 전체 총 질량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자, 이걸 뭐라 불러?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얘기해. 원자에 대한 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 질량 보존의 법칙. 물론 원자와 관련된 법칙은 배웠잖아. 질량 보존의 법칙. 1단원에서. 그치? 1학기 1단원에서 배웠잖아. 질량 보존의 법칙, 배수 비례 법칙, 일정 성분비의 법칙. 이렇게 원자와 관련된 법칙이 3가지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질량 보존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룰 거야. 그렇다고 일정 성분비가 뭐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이제 질량 보존의 법칙을 얘기할 때 질량이 같다라는 것보다는 자, 우리 통합에서 고등 과정에서는 요거 원자의 종류하고 개수는 안 변한다. 자,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가 반응하면 뭐가 되니? 물이 되겠지. 네. 그렇지. 우리가 화학식 할 때. 그러면 얘는 지금 H2는 수소 원자가 몇 개야? 2개. 산소 원자 O2도 산소 원자가 근데 물은 수소 원자 2개, 산소 원자 1개지. 네. 그러면 전과 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같아야 되니까 이게 산소 원자 2개잖아. 그러면 생성물에도 산소 원자가 2개가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물 분자가 몇 개 있어야 된다? 그렇지. 그래서 얘가 2개가 있어야 산소 원자가 2개가 돼. 그러면 수소 원자는 몇 개가 있는 거야? 네. 그러면 여기도 수소 원자가 4개 되려면 H2는? 그러면 수소, 산소, 물이 되는 반응에서
수소하고 산소물은 2개, 1개, 2개라는 일정한 정수비의 개수비로 반응하고 생성이 되지. 자, 우리는 이 비를 무슨 비라고 그래? 2대 1대 2. 그렇지. 개수비. 그래서 일정한 정수비의 개수비로 반응하고 생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반응하고 생성되는 이 정수비의 개수비를 자, 우리가 반응 개수비, 개수비라고 그래. 그럼 이 개수비는 어디에다가 표시를 해? 앞에. 그렇지. 화학식 앞에다가. 그래서 2대. 자, 근데 우리 화학에서는 1개는 표시하지 않아. 숫자가 없으면 몇 개야? 1개. 2대 1대 2. 그렇지. 바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질량 보존의 법칙을 이용해서 바로 우리의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를 결정한단 말이야. 자, 탄소 3개, 수소 8개. 요거 우리가 이제 프로페인이라고 불러. 프로페인. 프로페인. 일단 얘를 하나를 일로 놔. 탄소 혼자 몇 개? 3개. 그럼 CO2는? 3개. 수소. 8개. 그럼 물은? 4개. 산소 원자 몇 개? 10개. 그럼 O2는? 10개. 오케이. 됐어. 자. 우리가 질량 보존 가지고 이제 이게 개수 맞추고 반응식 완성시켰잖아. 자, 하나 더. 자, 이번에는 자, 기체 A가 발생한대. 자, 기체 A의 종류는 뭘까? 기체 A의 종류. 처음에 있는 게 뭐예요? CaCO3. 탄산칼슘. 탄산칼슘.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안경 써. CO. CO3. 기체 A가 CO2. 그렇지. 왜? 원자의 종류와 개수 똑같으니까 칼슘 지워. 자, Cl 2개 지워. 수소 2개 지워. 그럼 산소나 산소 3개 지우면 얘는 산소 2개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가 CO2가 돼야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모두 다 아는 건 아니거든. 이제 그래서 모두 다 아는 거 아니니까 만약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을 때 자, 우리가 그거를 이제 저걸 이용해서 예측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원자와 관련된 것 중에 일단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것을 잘 요거 이용 많이 한다는 거. 그래서 특히 반응식 완성시킬 때 그리고 이제 바로 요렇게 어떤 반응물이나 뭐 생성물 요런 거 잘 모를 때 그때 이제 이런 거 써먹으면 되겠지. 오케이. 자, 이제 우리가 할 거는 바로 원자의 구성이야. 자, 원자라는 알갱이 안에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딱딱한 부분이 존재한다. 우리 그걸 뭐라고 부를까? 양성자. 양성자 그 안에 들어가 있어. 중성자. 중성자도 그 안에 들어가 있어. 그렇지. 원자 핵. 응? 그리고 나서 이 원자핵 주위를 누가 돌아? 전자죠. 그렇지. 전자 운동하죠. 그럼 이제 이 원자핵 안에는 다시 양성자와 중성자가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 그 통합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우주거든. 빅뱅. 그래서 빅뱅에서 이제 전자, 양성자, 중성자가 생기고 그다음에 원자핵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원자가 생성이 되면서 자, 지금의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들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양성자가 영어로 뭐지? 양성자. 프로톤. 중성자는 뉴트론. 전자는 일렉트론. 그래서 우리 어떤 것에 용어의 기호를 할 때 보통 영어 단어 첫 글자를 많이 써. 그래서 양성자를 P, 중성자를 N,
전자를 E라고 부른다. E라고 놓는다. 그래서 이건 기호야, 기호. 그러면 원자 핵이 플러스를 띄는 이유는 양성자가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고, 그렇죠? 중성자는 전하를 띄지 않고요. 전자가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어요. 그치? 그러면 그 플러스를 띄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P 플러스 위점차로, 중성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니까 0, 전자는 마이너스 띄고 있단 말이야. 자, 요 P 플러스가 양성자 한 개의 전하량을 얘기를 해. 근데 양성자 한 개의 전하량과 전자 한 개의 전하량 크기가 똑같아. 자, 어떻게?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야. 오씨, 이거 뭐야? 근데 저게 P 플러스 2만이지요. 이 마이너스. 위점자 플러스 마이너스. 포함돼요. 아니, 두 개의 전하량 크기가 같다는 얘기야. 이건 한 개의 전하량, 양성자 한 개의 전하량,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을 뜻해. 그런데 이 크기는 똑같아. 그래서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근데 우리가 이 숫자를 외우기는 싫잖아. 너무, 그치? 큰 숫자니까. 너무 작은 숫자지. 자, 마이너스 19승이니까. 그래서 얘는 우리가 상대적인 전하량의 비로 표현할 거야. 그럼 전하의 크기는 양성자하고 전자하고 똑같아요. 중성자 0. 그래서 양성자 플러스 1, 전자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제 쓰는 거는 요 전하량의 비를 이용할 거라는 거야. 알지? 왜? 이해됐어? 저 1.6초였는데. 아, 전하량의 크기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라고. 원래 전하량의 크기가. 전기의 크기를 우리가 전하량으로 놓잖아. 단위가 뭐야? 쿨롱. 그래서 양성자는 플러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야. 양성자 한 개가. 전자 한 개는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야. 근데 우리는 이거를 일일이 다 써서 하기에는 너무 귀찮으니까 그냥 플러스 1, 마이너스 1 상대적인 비로 표현하자는 거지. 상대적인 비로. 자, 요렇게 이제 표현할 거야. 그래서 요렇게 전하량 했는데, 자, 여러분 잘 들어. 원자라고 하면 원자 안에 들어있는 숨어있는 의미가 있다. 자, 원자라면 얘는 전기적으로 중성인 경우야. 만약 어떤 원자가 플러스를 띄고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얘를 원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뭐라 불러? 원자가 플러스를 띄고 있어. 양이요? 그렇지. 자, 원자가 마이너스를 띄고 있어. 그럼 음이온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자란 표현 자체는 중성이란 얘기거든. 근데 그 원자 안에는 플러스의 양성자와 마이너스의 전자가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럼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전하량을 다 더했을 때 0이 된다는 얘기고, 그럼 그 전하량을 다 더했을 때 0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개의 전하량이 똑같으니까 결국 원자에서는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어떻단 얘기지? 그렇지, 같은 거야. 항상. 그래서 양성자 수하고 전자 수가 같아. 자, 우리 나중에 이제 주기율표 할 때 배우겠지만, 영국 과학자 중에, 보통 이제 우리가 원자하고 물리했을 때, 이제 화학과 물리했을 때, 20세기 초반, 19세기 말하고 20세기 초반에 이게 물리하고 화학이 급격하게 발달됐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모즐리라는 과학자가 있어. 그래서 1900 초반년, 그러니까 20세기 초반에 모즐리는 본 거야. 연구를 했더니, 야, 모든 수소 원자 안에는 양성자가 한 개가 있어. 모든 헬륨 원자 안에는 양성자가 2개가 있는 거야. 자, 모든 탄소 원자 안에는 양성자가 6개가 있어. 그럼 어떤 원자 봤더니 양성자가 2개야. 그럼 얘는 어떤 원자냐? 그치, 헬륨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양성자 수를 가지고서 원소들을 구별할 수가 있겠네? 그치? 그래서 이 양성자 수를 뭐라고 하자? 원소를 구별할 수 있는 번호, 원자 번호라고 하자. 그래서 원자 번호가 양성자 수, 그리고 얘는 원자에서는 전자 수가 돼. 자, 여기 박스 친 거는 무조건 외우고 있어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원자의 구성을 봤을 때, 아, 양성자, 중성자가 모여서 원자핵, 그리고 그 주위를 전자인데, 바로 요 양성자와 전자의 관계가 바로 요런 관계가 성립이 되더라. 알지? 자, 다음.
양성자도 어쨌든 간에 입자고요. 중성자도 입자고 전자도 입자니까 기본적으로 입자면 뭘 갖는다? 질량을 갖는다. 그래서 얘네들의 질량 당연히 너무나 작으니까 질량의 비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일로 놓을게. 아주 조금 중성자가 질량이 약간 더 크다. 중성자가 질량이 약간 더 커. 알겠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핵반응 또는 이제 뭐 우주에서 빅뱅 할 때, 그치? 우주에 대해서는 우리 그 2학기 때 나오잖아, 막. 그치? 그 기말고사 시험 범위로 나온단 말이야. 자, 질량은 중성자가 조금 크지만 그래도 거의 비슷해. 그러면 전자 한 개는 양성자와 중성자 한 개 질량이 평균적으로 얼마에 해당이 될까? 1840분의 1배에 해당이 된다. 이 얘기는 뭐야? 전자의 질량은 너무 작다. 원래 전자의 질량은 정확히 말하면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8승g이야. 전자 한 개가. 마이너스 28승g. 이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는 전자의 질량은 너무나 작기 때문에 굳이 전자의 질량을 더해봤자 전체 원자 질량에는 영향 주지 않는다. 거의 변화가 없다. 그래서 전자 질량을 무시하자. 다시 말해서 원자의 질량은 원자 핵하고 전자의 질량이 합이 되겠지. 근데 전자 질량을 더하지 않아도 원자 질량에는 변하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원자의 질량은 누구의 질량과 거의 같다? 원자 핵의 질량과 같다라는 거야. 그럼 원자 질량이 크려면은 원자 핵의 질량이 커야 되잖아. 그 원자 핵의 질량이 크려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양성자와 중성자 개수가 많을수록 원자 핵의 질량, 원자 질량 커지겠지. 그러니까 결국 원자 질량의 크기를 결정하는 수가 누구냐? 원자 핵에 들어있는 양성자 수가 몇 개고 중성자 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원자 질량의 크기가 결정이 돼. 그럼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를까? 질량수라고 부른다. 그래서 양성자수 플러스 중성자수의 합이 된다. 그래서 이 질량수, 원자 질량 크기를 결정하는 수에는 전자수는 넣어 안 넣어? 그렇지. 안 넣는 거야. 오케이. 자, 이 개념, 이 두 개는 진짜로 중요한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제 통합부터 시작해서 계속 문제 풀다 보면은 문제 원자량이라는 표현이 나올 거야. 원자량. 그럼 그 원자량이 뭐냐? 바로 이 질량수가 원자량의 개념이 돼. 원자량 개념. 그래서 질량수가 크면은 원자량, 원자의 질량의 상대값. 그래서 원자량이 크다. 이렇게 표현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에 대해서 이런 관계들을 알았어. 그럼 이러한 관계들을 이제 우리는 쉽게 원소 기호에다가 표현할 거야. 나트륨, 그치? Na. 앞쪽에 아래점자로 11이 들어가고 위쪽에 윗점자로 23이 들어갑니다. 자, 11이 뭘까요? 얘가 바로 원자번호야. 그래서 너희 원자번호 1번부터 20번까지 다 외우고 있지? 이건 기본도 외우고 있어야 돼. 기본은 1번부터 20번까지 무조건 외우고 있어야 돼. 자, 23은 얘가 바로 질량수야. 그러면 나트륨 원자를 보니까 얘 양성자 몇 개니? 그렇지. 자, 원자니까 전자 몇 개니? 그렇지. 그럼 질량수가 23이니까 중성자 몇 개니? 그렇죠. 12개. 잘했어. 자, 요거를, 이 정보를 저기 원소기호에다가 다 표시를 하는 거야. 원소기호에 이걸 다 표시해 주는 거야. 자, 바로 요렇게. 수소잖아. 원자번호 1번이니까 원자번호가 같다는 얘기는 같은 원소란 얘기예요. 양성자 수가 모두 다 한 개란 얘기예요. 근데 질량수가 1, 2, 3 서로 다르네. 그러니까 얘네처럼
같은 원소인데 서로 다른 질량을 갖는 경우야. 그럼 우리는 이걸 뭐라 불러? 요거? 이 원소들. 그래서 얘네들은 무슨 원소다? 땡땡 원소. 땡땡 원소라고 그래. 다 들어봤던 거야.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자꾸 정리하면서 이제 계속 나오게 만들어야 돼. 땡땡 원소야. 동으로 시작하고 위로 끝나. 무슨 원소야? 동위 원소. 그래서 얘네들이 동위 원소가 되는 거야. 그래서 동위 원소는 같은 원소야. 즉 같은 원자번호를 가지고 있어. 근데 서로 다른 질량이니까 뭐가 달라? 질량이 다르죠. 질량수가. 그러면 이제 관계를 보잔 말이지. 양성자 모두 한 개입니다. 맞지? 자, 원자니까 전자도 모두 다 한 개가 돼요. 그러면 중성자는 어떻게 될까? 그렇지. 그러니까 동위 원소는 같은 원소니까 양성자가 똑같아. 양성자 수가. 그럼 뭐가 달라진다? 중성자 수가 달라진다. 그렇지? 그럼 이제 가끔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이런 게 나올 거야. 모든 원자 핵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같이 존재한다. 맞니? 아니요. 그치. 얘 때문에 모든이라는 거 틀리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되고, 특히 우리 요 수소의 동위원소, 수소 동위원소 관계가 왜 중요하냐. 이거 굉장히 많이 나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거의 이거 외워야 돼. 그래서 질량수 일자리 수소를 그냥 우리는 얘를 수소라고 불러요. 알지? 그래서 수소 원자, 수소 하면은 질량수 일자리가 되는 거야. 그럼 질량수 일자리를 뭐냐? 중수소라고 그래. 중수소. 자, 질량수 3자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얘를 삼중수소라고 그래. 삼중수소. 그러니까 이런 동위원소 관계가 나온다라는 거야. 그럼 다시 하나 더. 원자 번호 2번의 헬륨입니다. 자, 이렇게 나오겠네. 그치? 그럼 얘네들도 헬륨의 동위원소야. 헬륨의 동위원소. 자, 수소하고 헬륨을 왜 강조하냐면 태양 있지, 태양. 태양 중심에는 요 수소가 핵반응한다, 핵융합. 그래서 수소 원자끼리 핵융합해서 뭐가 만들어져? 헬륨이 만들어지는 거. 그래서 이 수소가 점을 하다 헬륨으로 가게 되면 이제 태양은 거의 다 태양의 생명이 거의 마감이 되는 거야. 현재 우리 태양은 아직 46억 년 남았어. 괜찮아? 46억 년 남았어. 자, 양성자 2개 되죠. 원자니까 전자도 2개 되고 질량수가 3, 4니까 중성자는 1개, 2개. 그치?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동위원소 관계. 자, 봐도. 저쪽엔 뭐가 그냥 응? 그냥 여기는 이제 헬륨 하게 되면 보통 우리 사짜리 얘기해. 사짜리.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수소, 헬륨, 산소 하면서 할 때는 다 이게 동위원소들이 다 존재하거든. 그럼 이제 가장 많이 존재하는 퍼센테이지 있지. 그 가장 많이 그러니까 수소 같은 경우는 질량수 일자리가 제일 많이 존재해. 얘가 제일 많이 존재하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 수소하면 얘를 얘기하고 헬륨은 질량수 4자리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헬륨은 질량수 4자를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수소, 산소, 질소, 탄소 막 여러 개 우리가 원소들을 얘기했을 때는 그 동위원소 중에서는 존재 비율이 가장 높은 거를 기준으로 표시할 거야. 알지? 그래서 이러한 동위원소. 그래서 태양에서는 요 수소들이 얘네들의 핵융합을 통해서 헬륨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수소가 다 없어지면 이제 헬륨들이 융합해서 탄소가 만들어지고요. 알지?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탄소가 만들어진 다음에 질량이 이제 태양보다 이제 한 10배 이상 큰 별에서는 얘네들 계속 이제 핵융합 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는 철까지 만들어져. 이제 이런 식으로. 자, 이 내용은 우리가 통합해서 배울 거고. 너 이제 6개월? 지금 우리 8월이니까, 그치? 몇 달 있으면 너 고1이잖아. 고1. 자, 어느 정도 지금
학교 갈 학교 어느 정도 정하지 않았어? 고민? 어디에 뭐 어디 일단 주역 그치 그 다음에 대진 보통 이 두 개가 아닌가? 남학생들은 주역 대진 저기 파주까지 갈 건 없잖아 파주는 멀고 주역 대진 아니야 괜찮아 둘 다 그럼 너희들이 이제 가서 이제 어떻게 하겠다 다른데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내가 뭐 외고든 자사고든 이 특목고가 아니라면 첫 번째 기준은 일단 학생 수가 많은 학교. 그렇지? 그리고 두 번째 면학 분위기가 좋은 학교. 면학 분위기 좋은 학교. 그러니까는 조금 학교에서 공부를 좀 빡세게 시키는 학교들. 그래서 애들 좀 이제 공부를 잡는 학교들. 그런 학교들이 좋아. 그런 학교들이. 왜냐면 분위기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그렇잖아. 어떤 학교는 진짜 막 그런 게 있어. 막 지금 이제 덜한데 예전에는 그런 게 많았었어. 막 어떤 학교는 시험 쉬는 시간에 공부하잖아. 그 뒤통수가 막 공부한다고. 근데 어느 학교는 쉬는 시간에 떠들잖아. 뒷주먹이 날라 떠든다고. 그러니까 이 차이야, 이 차이. 그러니까 일단 이제 우리가 내신을 잘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수능을 잘 받아야 되고 해야 되니까 일단 내신 받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게 학생 수가 많아야 돼. 학생 수가 많아야 돼. 왜냐면 이제 고1 때는 다 공통으로 듣지만 고2 때는 내가 선택한단 말이야. 근데 이 선택 과목 수가 많아지게 되니까 아무리 내신이 뭐 11%, 1등급이 11%라 하더라도 자 400명의 11%는 40등 정도까지 1등급이야. 근데 이제 선택 과목 하게 되면 이제 이게 100명으로 줄어들면 이제 어떻게 돼? 11%가 한, 그치, 10명 정도잖아. 근데 어떤 과목은 예를 들어서 50명이야. 5명. 그러니까 1등급에 해당하는 학생 수가 이게 선택 과목 하면 줄어든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나 물리가 좋아. 그래서 고2 때 물리를 선택했어. 근데 보통 물리 선택한 애들의 특징이 뭐야? 고인물들이 많잖아. 물리 잘하는 애들. 그럼 거기 물리 또 애들 나머지 애들 그러니까 물리 예를 한 30명이 모였어. 그럼 1등급이 3명이야. 그 중에 한두 명은 완전히 물리 도사야. 그럼 내가 그 나머지 한 명 가지고 나머지 27명하고 경쟁해야 돼. 26명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고려를 해줘야 돼. 그래서 면학 분위기, 학생 수,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해. 알지? 그리고 그 다음에 최근 한 3년간 그 학교의 대학 입시 결과 있지, 입결. 그걸 봐야 돼. 예를 들어서, 여기 어느 대학, 어느 고등학교에서는 서울대 몇 명 보내고, 연고대 스카이에서 몇 명 보냈어. 그 다음에 인서울에서 몇 명이야.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보통 이제 뭐 수시든 정시든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20명이 갔대. 20명이 갔대. 그래서 인서울에가 20명 좀 박했나? 30명 갔다고 해보자 말이야.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입시 실패한 애들, 재수한 애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걔네들을 다 빼고 나서 하게 되면 이제 전체 갈 애들이 예를 들어서 뭐 진학률이 50%라 이제 학교에서 한 50%면은 그럼 60. 그럼 내가 그 안에는 60등 안에 들어야 돼, 정규. 내가 그 학교 가서 정규 60등 안에 들어가야 여기를 쓰고 나 합격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것도 봐야 돼. 입시 결과, 입결. 서울대 많이 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렇잖아. 우리가 얘기한 어느 정도 서울대 뭐 카이스트 포공 뭐 하고 서울대 뭐 스카이에서 고대 연대 한양대 막 해서 중경 외시 뭐까지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얘기하는 대학들 있지. 그 대학까지 총 인원수가 몇 명이냐 이 얘기를 봐야 돼. 그럼 이제 그래가지고서 이래서 뭐 했어. 그러면은 이제 내가 이 학교 가서 전교 몇 등을 해야지 내가 여기 이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그 대학에서 거기서 몇 퍼센트가 붙었냐에 따라서 내가 합격할 확률이 어느 정도 나오냐가 나오는 거야. 그것도 봐야 돼. 알지? 그래서 그래서 대학 사이트나 이런 데 들어가면 그게 나와 있으니까 그 정리 다 돼 있으니까 그거 보고서 확인을 하면서 고등학교 결정을 잘해. 진짜로. 근데 보통 그 애들 물어보니까 대진고를 지원하는데 조금 꺼려하는 애들이 있어. 왜? 대진고 아침 8시라며?
다른 데는 다 8시 55분인데. 그래서 1시간 좀 일찍 가는 거에. 그래서 막 그런데 어차피 공부할 거면 열심히 하는 게 낫지. 안 그래? 자, 나와. 원자 핵을 중심으로 전자들이 돌고 있잖아. 네. 그럼 나트륨은 자, 우리가 원소는 총 118개야. 즉 원자 번호가 1번부터 118번이야. 물론 거기에서 90번까지는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거고 90번 이후부터는 이제 과학자들 인위적으로 합성한 거거든. 자, 이 원자 안에 전자는 한 개부터 시작해서 자연계에 존재하는 것까지는 대략 한 90개까지 전자가 채워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원자 번호는 20번의 칼슘이야. 그럼 20개의 전자가 지멋대로 막 들어가냐 이 얘기는 아니란 얘기예요. 알지? 그러면 원자 안의 전자는 어떤 식으로 배열이 돼서 운동을 하고 있을까? 자, 통합과학에서는 자, 여러분들 보호의 모형 들어봤지? 중2 때 원자 모형 했잖아. 돌톤의 원자 모형, 톰슨의 원자 모형, 러더퍼드 원자 모형, 보호의 원자 모형. 자, 중2 때 원자 모형 안 했어? 내신 때? 돌톤만 했어? 돌톤의 원자 써라고 해서? 동그란 거 그냥 딱딱한 구. 그리고 이제 푸딩에다가 이제 이게 건포도가 이제 전자가 박혀 있는 게 톰슨의 원자 모형. 돌톤만 했어? 그래, 그렇다 뭐. 자, 그래서 이제 돌톤의 원자 모형, 그 다음에 톰슨의 원자 모형이 나오고, 러더퍼드. 자, 근데 톰슨, 러더퍼드 보는 이렇게 쭉 다 스승제자가 같은 실험실에서.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전자 배치를 할 건데, 보호의 전자 배치를 갈 거야. 자, 보호의 전자 배치를 갈 거야. 자, 전자 배치하고 그 다음에 주기율표로 넘어가고 주기적 성질 이런 식으로 갈 거야. 자, 보호는 자, 그 스승이 러더퍼드거든. 러더퍼드는 원자핵을 발견한 사람이야. 알지? 원자핵을. 그러니까 톰슨은 전자를 발견하고 톰슨이 전자를 발견하고 러더퍼드는 원자핵을 발견했어. 그 원자 안에는 원자핵하고 전자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러더퍼드는 요 원자핵이 있으면은 자, 마이너스의 전자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공전 운동하는 것처럼 행성이 공전 운동하는 것처럼 돈다라고 생각한 거야. 그럼 생각해보자. 전자가 원자핵을 중심으로 이렇게 공전 운동해요. 맞지? 그래서 태양계 모형, 행성 모형이라고 그래. 근데 원자핵은 플러스를 띄고 있고 전자는 마이너스 띄고 있잖아.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는 뭐가 나타나니? 전기적인 인력이 나타난단 말이야. 그치? 그런데 원자핵은 가만히 있고 전자가 움직여요. 그 전자가 움직인다는 얘기는 전자는 자신의 뭘 사용하는 거야? 운동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거야. 맞니? 너희 그 기말에 운동과 에너지 들어갔지? 그래서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배웠지? 물론 2학기 때는 이제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자신의 운동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요 전자가 가지는 역학적 에너지는 줄어든단 말이야. 알지? 그럼 줄어들면 이 K는 2분의 1 mv 제곱인데 얘가 줄어드는 거야. 전자의 질량이 줄어드는 건 아니잖아. 그럼 결국 이 전자가 도는 속도가 줄어드니까 결국 어떻게 돼? 원자핵이 잡아당기는 인력으로 얘네들은 이렇게 원자핵에 달라붙을 거란 말이야. 알겠지? 자, 야구 좋아하니? 별로? 네. 야구 좋아해? 프로야구? 잠실 야구장 가봤어? 자, 이걸 잠실 야구장이라고 해보자 말이야. 원자 크기를. 그 원자 핵은 어느 정도 크기에 해당이 될까? 원자 핵은 잠실 야구장만한 큰 공간에 그 중심에 가운데, 그러니까 2루하고 외야 사이에 500원 동전 하나 놔두면 돼요. 그게 플러스예요. 그게 원자 핵이에요. 그러니까 원자가 잠실 야구장만한 공간이라고 하면 원자 핵은 그 안에 500원 동전 조금 더 크면 뭐 골프공 크기 정도. 그럼 전자들이 운동하면서 차지하는 공간이 원자잖아. 원자 크기잖아. 그런데 전자가 원자에게 달라붙어. 그 잠실 야구장만한 원자의 공간이 어떻게 돼? 500원 동전이나 골프공 크기로 줄어든다는 얘기야.
그 원자의 크기가 줄어드니까 물질들이 다 사라지는 거죠.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전자는 원자 핵을 향해 돌진해야 된다라는 모순점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전자는 원자 핵을 향해 돌진하면 안 되지. 그치? 그리고 자, 그다음에 돌진하지 않아도 자신의 운동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줄어들면 전자가 멈출 거 아니야. 자, 우리가 왜 전자 배치를 하냐면은 어떤 원소들이 가지는 여러 가지 반응성, 얘는 일가 플러스 양이온이 돼, 일가 마이너스 음이온이 돼, 나트륨이 물과 격렬하게 반응해, 야, 이거 헬륨, 네온, 아르곤은 반응성이 없어. 얘네들은 전부 다 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돼. 전자가 어떤 식으로 배치되어 있고 전자가 어떤 식으로 되냐. 그래서 얘가 양이온이 되면 어떻게 이 전자가 밖으로 나가잖아요. 밖에 있는 전자가 안으로 들어와요. 그럼 음이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반응, 화학 반응은 전자의 이동이 크게 관여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온 결합, 공유 결합도 결국은 전자에 의해서 생기는 결합이야. 그럼 전자가 멈춰버리면은 반응성 자체가 없어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전자는 멈춰서는 안 돼.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전자가 멈춰서는 안 돼. 그리고 또 원자 핵을 향해 돌진해도 안 돼. 끌려갔어도 안 돼. 그러니까 이걸 해결한 사람이 바로 보어란 얘기야. 그래서 보어는 뭘 얘기하냐면은 전자 껍질이라는 것을 얘기한다. 전자가 원자 핵을 향해 돌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전자는 일정한 궤도, 전자 껍질이라는 궤도 안에 갇혀서 운동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궤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런데 그러면은 운동 에너지가 줄어드니까 결국 이 전자의 속도가 0이 돼버리잖아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럼 운동 에너지,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는 없어지면 안 돼요. 계속 유지가 돼야 돼요. 그치? 그러면 유지가 되려면은 그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이 항상 얘는 일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늘 일정한 에너지를 갖는 껍질 안에 전자들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 전자의 에너지와 전자 껍질이 갖는 에너지가 항상 같아지거든. 그러니까 전자가 움직여도 전자의 에너지는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거를 뭐라 하냐면은 에너지 준위라고 얘기한다. 에너지 준위.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보어는 이제 노벨상을 타게 돼. 러더포드 노벨상 타고. 그래서 전자 껍질과 에너지 준위라는 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 그래서 여기가 원자 핵이야. 그럼 이제 원자 핵부터 껍질이 이제 있겠지. 그래서 보어는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해서 전자 껍질을 실험을 통해서 다 찾아내. 그래서 첫 번째 껍질을 K 껍질이라고 먼저 시작을 해. 그럼 알파벳 순으로 두 번째 껍질은 L, 세 번째는 M, 네 번째는 N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알파벳 순으로 K, L, M, N. 아니 그럼 알파벳 순으로 갈 거면 A라고 하면 되지 왜 K라고 했을까? 아니 그냥 이건 별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보어는 뭐냐? 나는 지금 K 껍질을 발견했지만 나중에 누군가가 이 안쪽에 껍질을 발견하게 되면 J라고 붙여라. 배려한 거지. 만약 A부터 시작하면 안쪽에 껍질 있어. 그럼 뭐라고 할까? A 마이너스? 애매하잖아. 그래서 그냥 K라고 한 거예요. 근데 안쪽 껍질이 발견이 안 됐어. 이제 그래서 이 껍질 안에 전자들이 운동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띄고 있고요. 원자핵은 플러스 띄고 있으니까 원자핵이 전자들을 잡아당기죠. 하지만 잡아당겨도 이 전자는 원자의 핵을 향해 돌진하지 않습니다. 알겠지? 그러면 자 껍질에서 이제 원자핵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 거리가 멀어진단 말이야. 그치? 자 원자핵이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나트륨이라면은 플러스 11이야. 우리가 전하량으로 전하량 비로 표현하면은 원자핵의 전하량은 플러스 11이고 얘는 전부 다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치?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의 크기는 똑같아요. 그치? 그럼 거리가 멀어지니까 전자를 잡아당기는 핵의 정기적인 인력은 커지니 작아지니? 그렇지, 약해진단 말이야. 그치?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 하나. 앞으로 화학이든 물리든
꽤 많은 것의 기본적인 설명할 때는 바로 지금 요 개념, 그리고 어떤 화학 반응이 막 이제 가만히 있는데 화학 반응이 저절로 일어나. 그건 바로 요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어떤 반응, 변화의 방향은 지금 하는 요것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자, 바로 안정하다는 뜻이 나와. 자, 스테이블이다. 안전은 세이프티고 안정은 스테이블이야. 자, 이 안정하다는 의미는 자, 어떤 걸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물질로서 안정해요. 화학적으로 안정해요. 전자 배치가 안정해요. 막 이렇게 해서 안정하는 표현이 많이 나와. 그래서 어떤 모든 변화의 방향은 안정해지는 쪽으로 반응이 일어난단 말이야. 자, 그럼 안정하다는 뜻은 뭘까? 스테이블. 스테이블의 뜻이 뭐야? 안정적인. 그럼 또 안정적이라는 거는 또 뭐가 있어? 스테이블. 꾸준한, 일정한, 변함이 없는 이런 뜻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안정하다는 얘기는 결국 뭐야? 변화가 적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변화가 적을수록 안정하다. 그럼 변화가 많을수록 불안정하겠지. 그럼 어떤 변화가 적어지기 위해서는 안정해지기 위해서는 에너지는 많아져야 되니 적어져야 되니? 그치. 에너지가 적을수록 변화가 적어. 에너지가 많으면 그만큼 입자들의 운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변화가 잘 일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나중에 화학 반응도 온도가 높아지면 에너지가 많아지고 그 화학 반응도 잘 일어나고 더 빠르게 말이야. 그러니까 그만큼 에너지가 많을수록 변화가 많아져. 그 에너지가 적을수록 변화가 적어. 자, 그러면 힘으로 따지면은 인력은 커져야 될까, 작아져야 될까? 작아져야 될까요? 커져야 돼요. 왜? 변하는 놈을 잡아당기는 게 인력이잖아. 당기는 힘이 인력이잖아. 그러니까 막 뛰쳐나가서 막 나가려는데 변하는데 어떻게 돼? 인력이 크면은 잡아당기는 힘이 크니까 얘는 못 뛰쳐나가잖아. 나가야 변할 거 아니야. 나가야지 변화가 생기잖아. 그래서 인력이 커야 돼요. 그러면 그 인력의 반대인 반발력은 어떻게 돼야 될까? 그렇지. 작아져야 되겠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야. 앞으로 굉장히 많은 설명을 요 안정하다는 거, 요걸 가지고서 우리가 이 많은 걸 얘기할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여기로 와서 그래, 핵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거리가 멀어지니까 핵의 인력이 작아져. 즉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이 약해져. 그럼 전자들이 자, K 껍질에 있는 이 전자와 N 껍질에 있는 이 전자 중에 누가 더 밖으로 뛰쳐나가기가 쉽니? 얘란 말이야. 인력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안정해진다? 불안정해진다? 그렇죠. 불안정해집니다. 자, 불안정하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너지 준위는 K, L, M, N 요 순서대로 커지는 거야. K, L, M, N 요 순서대로 에너지 준위가 커진다. 그러면 자, K 껍질에 전자 있잖아. 얘는 K 껍질이라는 궤도 안에서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안에 갇혀 있잖아. 근데 만약 얘가 1로 가려고 하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에너지가 더 큰 쪽으로 가죠. 그러면은 이 전자는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돼? 흡수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요 차이만큼을 흡수해야 돼. 그러면 얘는 에너지가 많으니까 안정한 상태야, 불안정한 상태야? 그치? 자, 안정하는 의미가 왜 중요해? 어떤 변화의 방향은, 모든 변화의 방향은 안정해지기 위해서. 그럼 불안정해진, 에너지 측면에서 불안정해진 전자는 다시 안정한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원래 자리로 되돌아가야 돼요. 근데 그냥 갈 수는 없죠. 에너지를 흡수했기 때문에 에너지 큰 쪽으로 움직였잖아. 그럼 에너지 작은 쪽으로 가려면 흡수한 에너지를 어떻게 돼? 방출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질에다가 자, 에너지가 가해지면 그 물질에서는 에너지가 방출돼요. 우리 몸에서 지금 에너지가 방출되고 있어. 근데 전자가 그 물질의 에너지 흡수했을 때는 정확히 말하면 누가 흡수하는 거야? 전자들이 흡수하는 거야. 그럼 전자가 흡수한 전자는 다시 흡수한 에너지를 방출해. 근데 이때 뭘로 방출한다? 빛으로 방출한다. 빛으로. 빛으로 방출한다. 자, 형광등에 왜 불빛이, 이 빛이 왜 나와? 가시광선빛. 백색광이 왜 나와? 요 안에 기체들이 들어가 있거든. 자, 이 기체에 들어있을 때 전기가 흐르잖아. 그럼 전기 에너지를 그 안에 있는 전자들이 흡수해가지고서 이렇게 됐어. 그럼 얘는 다시 어떻게 돼? 원래 상태로 가기 위해서 빛을 방출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빛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백색광이 나와서 볼 수가 있는 거야. 자, 여러분들 그 불꽃 반응세 배웠지? 바륨은? 불꽃 반응색, 바륨은? 황록색. 구리는? 주황색. 청록색. 칼슘이? 주황. 야, 이거 아니었어? 바황이가 구청에서 칼을 주었어. 빨리 논아볼까? 그래서 리튬 빨강, 나트륨 노란색, 칼륨은 보라. 이렇게 아니었어? 바황이 구청에 놀러 가서 칼을 주었어. 바륨 황로, 구리 청로. 이런 식으로 아니었어? 자, 불꽃 반응색도 바로 뭐야? 금속에 있는 전자가, 모든 금속은 아니고 일부 전자는 이런 식으로 해서 불꽃의 에너지 흡수하면 이렇게 가겠지? 그럼 다시 떨어져. 빛을 방출해.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금속들은, 금속의 전자는 가시광선, 빨주노초 파남보, 가시광선의 빛을 방출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나트륨은 노란색의 빛을 방출하고, 그래서 노란색의 불꽃 반응색이 나오는 거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바로 이제 이런 거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된단 말이지. 그래서 껍질에서 껍질로 전자들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흡수하고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흡수하거나 방출될 때만 껍질에서 껍질로 이동하죠. 그것이 아닌 이상은 껍질에서 껍질로 가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도 끊임없이 지금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들고 있어. 그 중에서 한 60%가 열이거든. 그럼 열 에너지를 우리 몸에 이제 각 세포에 있는 원자들이 흡수할 거냐? 그럼 우리 몸에 있는 원자 안에 우리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이 구성하는 원자잖아. 그 원자의 전자들이 흡수한 에너지를 다시 빛으로 방출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몸에서 무슨 빛이 나와요? 눈에 안 보이는 빛, 적외선이 나오잖아. 그리고 우리 몸에는 다 적외선이란 빛이 나오고 있어. 지구의 평균 기온 몇 도야? 15도. 그래서 지구 지표면에서 방출되는 빛이 무슨 빛이야? 지구 복사 에너지. 적외선이야. 근데 이 적외선을 누가 흡수를 잘한다? CO2, 메테인, 수증기, 온실기체. 그렇잖아. 그러니까 지구가 방출하는 요 적외선을 온실기체가 흡수를 해. 그래서 지표면으로 다시 재방출해. 그게 바로 온실효과야. 근데 CO2 농도 쭉쭉쭉 늘어났어. 그러면 더 많은 걸 흡수하니까 더 많은 걸 재방출할 거 아니야. 그게 지구가 뜨거워지는 거야. 지금 요 며칠 난리 났잖아. 물난리. 그치? 이게 바로 지구온난화라는 거야. 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 그래서 며칠 전에 백신 고등학교 가서 거기 주제 탐구 수업하고 왔는데 이틀 동안 그 중에 주제 하나가 고1 통합과. 그래서 거기 이제 생기부에 들어가는 거야. 생기부 들어가는 거. 그 중에 주제 6개 주제 중에 그 중에 하나가 CO2하고 온실효과. 그래서 수학적으로 모델링 하는 거였어.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자꾸 개념을 연결시켜야 돼.
그래서 그래야지 그 개념에 대한 이해가 되고 그래서 어디에서 어떤 것이 나왔을 때 아 이거지 하고 바로 연결해서 문제 풀 수 있단 말이야. 자 우리는 중학교 문제를 푸는 게 목적이 아니야. 중학교 문제 기본적으로 다 풀어야 되고 고등학교 가서 문제 풀어야 돼. 자 통합과학 내신으로 끝나면 괜찮아. 근데 고1 때 배우는 통합과학은 무슨 과목이다? 수능 과목이야. 그러니까 문제 난이도, 문제 유형이 다르다는 거지. 왜? 수능 유형이 출제가 되고 물론 뭐 내신 문제도 있지만 수능 과목이니까 그리고 여기에서는 2학년 때 배우는 물화생지가 다 들어가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특히 화학이나 물리 파트에서는 지금 이제 고2 같은 경우 물원 하원이지 거기에 있는 부분 문제들 유형들이 내려와서 나온단 말이야. 변별력 갖기 위해서 최고 난이도 고난이도 문제 수능에서 우리가 킬러라고 하지. 자 그러한 것들이 이제 통합에서 막 나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 잘 개념을 잘 정리해놔야 돼. 그래서 기본 용어, 기본 개념. 그래서 계속 연결되는 것들이 이제 연결되잖아. 그런 것들 이제 봐야 되는 거지. 자, 됐지?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해서 이제 뭐야? 그래서 요거 우리가 확인했어. 오로라도 바로 이런 거예요. 오로라 현상도.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뭔가 빛이 난다. 아, 이거 전자들이 방출하는 거구나. 전자들이 흡수한 에너지를 빛으로 방출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쉽게 말하면. 알겠지? 자, 에너지 줄이가 그래서 요렇게 되잖아요? 그치? 그러면 전자를 채울 때도 에너지 줄이가 안정하게 전자들이 안정한 배치를 가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가 가장 작은 낮은 껍질부터 전자들이 먼저 채워져야겠지. 그렇잖아. 에너지가 작을수록 안정하니까. 그러니까 K 껍질부터 전자가 채워져. 근데 K 껍질에는 두 개가 채워져. 왜냐면 이제 여기 원자 핵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K 껍질, L 껍질, M 껍질이잖아. 그러니까 K 껍질의 궤도가 가장 작단 말이야. K 껍질에 두 개 채워져. 그리고 L 껍질에 10개가 채워져. 다음 M 껍질에도 8개가 채워집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M 껍질이겠죠? 요 순서 288 요것만 외우고 있으면 돼. 요것만 외우고 있으면 돼. 그러면은 우리는 전자배치 원자번호 1번부터 20번까지는 전자배치 다 할 수 있다. 전자배치 다 할 수 있다. 요 288만 외우고 있으면 된다. 288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11번에 나트륨이라고 했잖아. 그럼 얘는 전자가 몇 개예요? 11개죠? 그럼 K 껍질에 2개를 먼저 채워요. 그리고 나서 다 채웠으면 L 껍질에 10개 채워요. 그럼 전자 총 10개 채웠지.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뭐야? M 껍질에 하나가 채우는 거야. 그럼 요 상태로 채워졌을 때 에너지가 가장 최소인 상태가 되지. 그치? 근데 만약 K 껍질에 전자 2개 채우고 L 껍질에 7개 채우고 M 껍질에 2개 채웠다면 자, 요 상태하고 요 봤을 때 에너지가 얘가 어떻게 해? 더 높죠? 더 많죠? 그치? 왜냐면 더 낮은 L 껍질에 8개인데 얘는 7개고 에너지 준위가 더 높은 M 껍질에 하나가 더 많으니까 전체 전자들이 가지는 에너지 얘가 더 크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나트륨의 전자 배치를 할 때 이것보다 더 낮은 전자 배치는 없다는 거지. 에너지가 더 작은 전자 배치는 없다는 거지. 그럼 얘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라고 그래.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 이것보다 더 에너지가 낮은 전자 배치는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에너지가 작은 상태를 얘기할 거야. 전자 배치가. 그러면 밑에 건 어떻게 될까? 얘 때문에, 그치? 얘 때문에 에너지가 바닥 상태보다 크잖아. 그러면 얘를 뭐라 하냐? 우리는 들뜬 상태라고 얘기를 해. 항상 전자 배치는 288 순서대로 배치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원자 번호 1번부터 20번까지 우리 전자 배치를 한번 해볼 거야. 먹으면서 수업 들어. 괜찮아. 자, 1번의 수소. 그러면은 K 껍질에 전자 1개. 맞니?
그렇지? 2번에 헬륨. A 껍질 2개. 그렇지. 그러면은 L 껍질 하나 이렇게 나오겠지? 자, 여러분들 1번부터 20번까지 영장에다가 쭉 한번 써봐. 지금 자 이렇게 해서 왜냐 이거 가지고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 거야. 20번까지 20번까지. 예전에 이거 어머니 핸드폰이지? 성함도 어머님 성함. 아, 901. 어머님 성함이지? 네. 아, 그렇지. 너는, 성이 좋은데. 아버님 주로 시작해야지. 너희 다 이과 쪽 갈 거지? 네. 아마도 그렇지. 이과 가야 돼. 취직하려면 대학 가서. 자, 1번부터 20번까지 다 썼죠? 내가 밑줄을 칠 거야.
자, 어디에다가 치고 있냐, 지금? 제일 바깥. 그치. 제일 바깥쪽. 분표 어디 있어? 즉, 제일 마지막, 제일 바깥쪽 껍질에 밑줄쳤어. 그럼 그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를 뭐라고 할까? 체외각 전자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얘는 마지막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 마지막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를 체외각 전자라고 그래. 그런데 말이야. 원자가 전자라는 것이 있어. 항상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 용어를 정확하게 뜻을 알고 있어야 돼. 자, 원자과 전자는 반응에 관여하는 전자. 자, 정의는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어떤 전자가 반응에 관여할까? 어떤 전자가? 그렇지. 체외각 전자예요. 그래서 가끔 문제 풀다 보면 이거지. 자, 체외각 전자수가 몇 개야?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야? 근데 체외각 전자수는 원자과 전자수는 똑같아. 물론 예외는 있긴 해. 그래서 우리가 화학적으로 하다 보면은 제일 많이 헷갈린 게 예외적인 거야. 예외적인 거. 일단 이 둘의 정의를 잘 보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원자과 전자, 반응에 관여하는 전자는 체외각 전자이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냐면 체외각 전자수가 몇 개냐라고 물어본단 말이야. 자, 원자번호 2번에 헬륨, 10번에 네온, 자, 18번에 아르곤이 있습니다. 자, 2번에 헬륨, 10번에 네온, 18번에 아르곤. 자, 얘네들은 아주 독특한 놈들이야. 자,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비활성 기체라고 한다. 자, 요 비가 뭘까? 그렇지, 안일비. 자, 활성은 영어로는 액티비티. 자, 이 액티비티를 다르게 표현하면 반응성. 알지? 액티비티는 활성을 다르게 표현하면 반응성. 그럼 비활성 기체라는 얘기는 뭐야? 반응성이 없다는 거. 자, 반응성이 없어요. 화학 반응을 안 해요. 자, 헬륨 체외각 전자 몇 개? 헬륨. 네온은? 아르곤. 8개지. 288이지? 그치? 288. 그럼 얘네들은 원자과 전자수 몇 개예요? 8개. 8개예요? 0개죠? 봐봐. 원자과 전자가 뭐야? 반응에 관여하는 전자야. 그치? 반응성은 안 하잖아. 반응성이 없잖아. 반응성이 없으니까 반응에 관여하는 전자수가 없다는 얘기야. 0개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기본 정의가 그래서 중요한 거야. 자,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 0개입니다. 그러면은 체외각 전자는 2개, 8개. 그렇지. 체외각 전자 2개, 8개, 8개지만 원자과 전자수는 0개다. 자, 그럼 얘네들은 반응성인데, 자, 뭐 쉽게 말해서 이온 결합이나 공유 결합 같은 화학 결합도 화학 반응이야. 그러니까 얘도 화학 결합 해요, 얘는?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한 개의 원자가 물질의 성질을 갖는 한 개의 분자가 돼. 자, 분자라는 거 배웠지? 분자는 물질의 성질을 갖는 최소 단위, 최소 입자. 그래서 분자가 되려면 최소한 2개 이상의 원자들이 모여야 분자가 될 수 있거든. 그런데 헬륨, 네온, 아르곤, 비활성 기체는 얘는 화학 결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원자, 같은 원자끼리 또는 다른 원자끼리도 결합하지 않아. 그럼 결국 지 혼자 한 개의 원자가 바로 한 개의 분자, 물질의 성질을 갖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헬륨 기체. 그럼 헬륨 원자 한 개가 헬륨 기체가 되는 거야. 아르곤 기체, 아르곤 원자 한 개가 아르곤 기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왜 반응성이 없냐라는 거지. 없는 이유는 뭐냐? 바로 얘네들의 전자 배치가 안정하다는 거예요. 전자 배치가 안정하다. 그래서 안정한 전자 배치. 저 헬륨은 최외각 전자 2개지만 헬륨을 뺀 나머지 비활성 기체는 최외각 전자가 8개거든. 그래서 이 안정한 이 비활성 기체 전자 배치가 안정하다. 얘를 뭐라고 하냐면은 옥텟 규칙이라고 해. 옥텟이요? 옥텟 룰. 자, 그럼 옥텟이라는 게 뭐야? 8개라는 뜻이야. 8개. 8개.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거죠. 그러면 헬륨, 네온, 아르곤은 안정한 전자 배치면 얘네들을 뺀 나머지는 전자 배치는 안정해? 전자 배치는 안정. 얘를 뺀 나머지는. 그치? 안정한 전자 배치는 아니야. 자, 에너지는 가장 낮은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는 되겠지만 안정한 전자 배치는 아니야. 3번의 리튬. 전자 3개지. 그 얘가 안정한 전자 배치 가지려면은 누구의 전자 배치처럼 돼야 돼? 헬륨, 네온. 그럼 헬륨처럼 되려면 전자 하나를 버려야 되고요. 네온처럼 되려면 7개의 전자를 얻어야 돼요. 어떤 게 더? 그치? 헬륨처럼. 그러니까 얘는 전자 1개를 버려. 그래서 1가 플러스 얘 양이온이 되는 거야. 그러면 12번의 마그네슘은 누구의 전자 배치를 가져야 안정할까? 그러면 전자가 2개가 필요 없네? 그래서 2개의 전자를 버려서 2가 플러스의 양이온이 되는 거야. 그럼 13번의 알루미늄은 전자를 몇 개를 버려? 3개를 버려서 3가 플러스 양이온이 될 거야. 자, 이런 식으로 리튬이나 마그네슘처럼 안정한 전자 배치가 되기 위해서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는 원소가 있지. 얘를 금속 원소라고 부른단 말이야. 우리가 금속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양이온이 되는 것을 금속이라고 그래. 그럼 얘네들이 양이온이 되기 위해서 전자 내놓잖아요? 네. 전자 내놓잖아요? 근데 금속만 있어요. 그럼 이 전자는 어디 못 가지? 네. 못 가지? 어디 못 가기 때문에 이 전자는 금속 양이온 사이를 막 자유롭게 돌아다녀. 전자 간의 반발력 때문에. 그래서 이 금속이 양이온이 되면서 내놓는 요 최외각 전자 있지. 이 최외각 전자가 바로 자유전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금속의 자유전자는 바로 누가 자유전자가 된다? 최외각 전자가 자유전자가 된다. 그래서 이 자유전자 때문에 금속이 어떻게 돼요? 자유전자가 플러스 쪽으로 끌려가잖아. 전기전도성 생기는 거야. 이 자유전자들이 열을 가지면서 열을 흡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열 전도성을 갖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그냥 금속, 비금속 그냥 단순하게 외웠잖아. 근데 왜 이렇게 되고, 왜 얘는 양이온이 되고, 왜 1가 플러스 양이온이 될까? 2가 플러스 양이온이 될까? 알루미늄이 3가 플러스 양이온이 되는 거 이제 알잖아, 이제. 알았지? 그 이유 알았잖아. 그 원리만 알면 돼.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든 이제 다 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플로린은 전자 9개입니다. 안정한 전자 배치가 되려면 몇 개 돼야 돼요? 그러면 전자 하나를 얻어야 되죠. 1가 마이너스 음이온이 되는 거야. 자, 산소는 2개를 얻어야 되네. 2가 마이너스. 황은 2개. 그렇지. 그 18개 돼야겠지. 그래서 2가 마이너스 음이온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플로린, 산소, 황처럼 안전한 전자 배치를 갖기 위해서 뭐가 돼? 음이온이 되는 원소가 있어. 그렇지. 얘를 비금속 원소라고 부른다. 우리가 전자 배치를 하면서 이 비활성 기체를 기준으로 우리가 어떤 반응성, 얘가 어떻게 변할 건지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예측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지. 나트륨이 있네. 17번에 염소가 있네. 그럼 얘는 11개니까 몇 개가 돼야 돼? 10개. 그러면 전자 하나를 버려야 되죠? 자, 염소는요, 17개니까 몇 개가 돼야 돼요? 1개를. 그렇지. 그러면 나트륨이 염소한테 전자를 줄 거란 말이야. 네. 그럼 얘는 나트륨 이온이 되고, 얘는 염화 이온이 돼서 양이온, 음이온이 됐잖아. 네. 그러면 둘이 어떻게 돼? 플러스 마이너스 인력으로 붙어버려. 그래, 염화 나트륨이라는 이온 결합이 형성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이제 알고 간다는 거지. 자, 됐니? 그래서 이 전자 배치가 그래서 중요해. 전자 배치. 자, 1번부터 20번까지 외우고 있으면 그냥 순서대로 288 순서대로 채워나가면 된다. 알겠지? 자, 여기만 지울게요. 자, 수소하고 헬륨을 보니까 껍질이 몇 개야? 한 개. 자, 리튬부터 네온까지는 껍질이 몇 개니? 2개. 나트륨부터 아르곤까지는 4개. 칼륨부터 4개죠. 그러면 일정 간격으로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자 배치를 보니까, 얘네들은 일정 간격으로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는구나. 껍질 수가 증가하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다음 2번의 헬륨 비활성 기체, 10번의 네온 비활성 기체, 18번의 아르곤도 비활성 기체야. 자, 확인해 봅시다. 자, 헬륨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번째 비활성 기체. 자, 네온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번째 아르곤 기체. 자, 다음에 리튬, 노란색 리튬, 나트륨, 칼륨. 자, 얘네들은 일가 플러스 양이온이 된다. 네. 불꽃 반응색을 가져. 그치? 리튬은 빨가, 나트륨 노랑, 칼륨은 보라. 네. 불꽃 반응색 같지? 그리고 얘네들은 있잖아, 물과 폭발적으로 반응해. 그러니까 주먹만한 나트륨 덩어리를 수영장 물에 딱 던지잖아? 그럼 폭탄이 터진 것처럼 물기둥이 펑 하면서 물기둥이 솟아올라. 그러니까 물과의 반응성이 굉장히 커. 그래서 얘네들은 반응성들이 어떻게 돼? 같거나 비슷하지? 그래서 알칼리 금속이라고 불러. 자, 그럼 봐봐. 리튬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번째 알칼리 금속.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번째 알칼리 금속. 그러니까 일정 간격으로 반응성이 같거나 비슷한 원소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맞니? 네. 자, 우리는 이거를 뭘 하냐면은 주기율이라고 한다. 주기율. 그래서 이게 바로 주기율이고, 자, 이 주기율을 표로 나타내면 뭐가 돼? 주기율표라고 불러. 자, 표로 나타내면 얘를 주기율표라고 한다. 됐니? 자, 이제 주기율표 들어갈 거야. 자, 표야. 가로줄, 세로줄 있지. 자, 가로줄. 이게 가로줄이고, 여기 세로줄이야. 맞니? 네. 그래서 횡격막을 가로막이라고 하잖아. 그치? 우리 여기 횡격막. 자, 가로줄은 주기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이제 퍼리어르라고 하는데요. 자, 얘는 같은 수의 전자 껍질을 갖는 원소들을 배열하고요. 그래서 주기는 전자 껍질 수가 같은 원소들을 배열하는 거야. 그래서 같은 주기의 원소는 뭐가 똑같다? 전자 껍질 수가 같다. 자, 세로줄을 족이라고 그래. 영어로는 그룹이라고 그래. 그룹. 자, 족은 같거나 비슷한
반응성을 갖는 원소들을 배열하는 거야. 그러니까 헬륨, 네온, 아르곤이 같은 족이 되는 거지. 같은 세로줄. 리튬, 나트륨, 칼륨이 같은 세로줄, 같은 족이 된단 말이야. 주기율표는 요거에 맞춰서 이제 작성을 하는 거야. 알겠네? 그래서 자 이제 여기 지우고, 자 원자 번호가 1번부터 118번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원소가 118개가 있는데, 야 그 118개 원소를 우리가 다 어떻게 표로 다 나타낼 거야, 그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외워야 되는 주기율표는 원자번 1번부터 20번이지만 이제 여기에서는 1번부터 30번까지만 표현할 거야. 118번까지 다 못해. 자, 칼륨이 20번입니다. 21번이 스칸듐이고요. 쭉 가가지고서 30번에 아이언 있어요. 그 여기는 다 안 썼지. 예외적인 거라 거의 안 나와. 위치 정도만 알아두면 돼. 아이고야. 여기 피부과인데 애기가 왜 우냐? 응? 자, 이렇게 표 형태로 만들어줘야겠지. 그래서 이게 30, 31, 32, 33, 34, 35, 36번까지. 자, 일단 1번부터 30번까지 한번 해봤어. 수소 헬륨을 1주기 원소. 자, 리튬부터 네온까지 2주기 원소. 자, 그 다음에 나트륨부터 아르곤까지를 3주기. 자, 칼륨부터 쭉 가면은 4주기. 그래서 주기는 7주기까지 존재한다. 자, 주기는 7주기까지 존재한다. 자, 1주기 수소헬륨이잖아요. K 껍질이. 자, 2주기는 리튬, 네온, KL. 그치? 얘는 3주기는 KLM. 아, 뭐야 이거? 주기수가 바로 뭐다? 전자 껍질수가 된다. 3주기 원소야. 그럼 3주기 원소면은 그냥 이렇게 하면 되죠. K, L, M 이런 식으로 놓는 거예요. 알겠니? 3주기 원소는 껍질이 3개구나. 그래서 K, L, M 이렇게 되는구나. 바로 이제 이렇게 이제 놓으면 되겠지. 그래서 주기수는 전자 껍질수가 되고요. 자, 1주기에 들어있는 원소 수는 2개, 2주기는 8개, 3주기도 8개야. 근데 4주기에 들어있는 원소 수는 다 하면 18개. 그래서 2개, 8개, 8개, 18개, 18개, 32개 막 이런 식으로 늘어나요. 그러면 1, 2, 3주기에 들어있는 원소 수가 적기 때문에 얘를 단주기라고 해요. 자, 4주기부터 7주기는 원소 수가 많기 때문에 장주기라고 해요. 그래서 문제 풀다 보면 다음은 단주기율표 그림이다. 그러면 보통 1, 2, 3주기 그리고 칼륨, 칼슘까지 원자번호 1번부터 20번까지가 단주기율표가 되고, 자, 다음은 장주기율표라면 전체 주기율표. 전체 주기율표. 알겠지? 자, 이게 주기야, 주기. 주기. 영어로는 퍼리어드. 주기가 영어로는 퍼리어드예요, 퍼리어드. 그치? 그래서 1주기부터 7주기까지 있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7주기에서 하나, 둘, 셋, 네 개, 4개가 비어 있었어. 4개가. 근데 지금은 다 채워졌어요. 자, 원자번호 1번부터 90번까지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이미 합성한 거야, 우리가. 근데 최근에 이제 다 채워져가지고, 지금 이제 그런 문제는 안 나와. 옛날에는 한 4, 5년 전에, 6, 7년 전에는
7주기는 미완성 주기다.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지금 이제 그런 보기 안 나와. 다 채워졌기 때문에. 자, 주기 확인했습니다. 손 한번 주고. 아니, 내가 물티슈 줄까? 네. 그게 낫겠지? 자. 편하게 왔다 갔다 해. 왜? 나초가 물렸어. 어? 나초가 그새 물렸어. 나 과자잖아. 하겠어. 우리 집 애들이 이제 둘인데 여자애들이야. 다 이제 다 대학 갔어. 오늘 이제 보면 딱 퇴근하고 이제 난 새벽에 들어가잖아. 한 2시쯤에 들어가거든. 그러면은 내 자리 위에 먹을 게 쌓여 있어. 지네들이 먹다가 이제 물리잖아. 나한테 이제 짬처리 시키는 거야. 특히 나초. 애들 입이 짧아가지고 음식은 자꾸 시키는데 나초 시키잖아. 그럼 진짜 거기에 그 막 여러 가지 속 있지. 그것까지 해가지고 나초 막. 그래서 그거에서 뭐야 한 3분의 1 먹고 3분의 2가 남아있네? 그리고 그걸 나보고 다 먹으래. 그래서 근데 우리 집 애들은 참 특이해. 왜 순댓국을 시키고 나 순댓국 못 먹어. 내장탕 이런 거 못 먹어. 근데 그런 거 시키는 거야. 그리고 무슨 남은 걸 나보고 먹으래. 난 못 먹어. 그럼 다 버려. 아, 여자애들이 입맛이 참. 자, 보자. 이제 우리 주기 확인했습니다. 족각계 족. 1쪽, 2쪽. 자, 여기는 잠깐 보류. 잠깐 보류. 13쪽, 14쪽, 15쪽, 16쪽, 17쪽. 자, 18쪽 또는 용족이라고 얘기한다. 용족. 이거. 자, 1쪽, 우리 그 전자 배치 했으니까 1쪽 체외각 전자 몇 개니? 원자과 전자 1개지. 2족은 체외각 전자 2개, 원자과 전자 2개. 13족 체외각 전자 3개, 원자과 전자 3개. 그럼 얘는 4개, 5개, 6개, 7개 돼. 맞니? 네. 자, 18쪽은 헬륨 빼고는 체외각 전자 8개지만 원자과 전자는 0개가 돼요. 그래서 영족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18쪽이 약간 예외적인 거야. 그래서 어떤 경향성에서 벗어난 거를 얘기하려면 바로 이제 18쪽을 얘기를 하는 거야.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구분할 수 있지. 그러면 자, 같은 족의 원소는 반응성이 같거나 비슷해. 그치? 자, 그 이유는 뭘까? 최외각 아니죠. 원자과 반응성이, 그치. 원자과라고 얘기해야 돼. 원자과 전자로 얘기해야 돼. 그래서 원자과 전자 수가 같다라는 거야. 그치? 그 다음 1족 하나, 2족 2개, 13족 3개, 14족 4개, 55야? 족의
1단위 수가 바로 최외곽 전자수가 되죠. 자, 3주기 15주기랍니다. 그럼 껍질은 3개예요. 자, 15주기니까 최외곽 전자 몇 개? 5개 돼요. 그러면 바닥 상태니까 2, 8 이렇게 가야죠. 그러면은 15번에 규소가 인이 되지. 15번에 인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바로 이렇게 찾으면 돼. 그래서 요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 자, 그러면 지금 1쪽, 2쪽, 13, 14, 15, 16, 17, 18쪽은 요렇게 표현했지만, 자, 내가 보류시킨 거 있잖아. 그치? 요거. 자, 스칸디움이 3족이야. 그래서 이제 쭉 가서 4족부터 해서 아연이 12족입니다. 자, 그러면 3족부터 12족은 왜 얘는 얘랑 약간 벗어나요? 약간 차이가 나요. 얘네들은 최외곽 전자수 또는 원자가 전자수가 1개에서 2개예요. 그러니까 21번의 스칸디움 최외곽 전자 2개야. 2개야. 예외야, 예외. 그리고 22번도 또 2개야. 23번도 2개야. 24번이 크로뮴인데 크로뮴은 1개야. 그래서 25번은 2개야. 26번 철인데도 얘는 2개야. 28번도 2개. 근데 29번이 구리거든? 구리는 또 1개야.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봐봐. 1쪽하고 2쪽은 반응성이 다르잖아. 왜냐면 원자과 전자수가 서로 다르거든. 자, 13족, 14족 원자과 전자수가 거의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족마다 원자과 전자수가 요거 때문에 고유하니까 족마다 반응성이 달라. 그래서 반응성 보고 얘는 몇 쪽의 원소다 구분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얘네들 원자과 최외곽 전자수가 1개, 2개 같거나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반응성이 서로 비슷해. 그래서 반응성 가지고 족을 구분을 못해. 맞지? 그래서 얘네들은 3족부터 12족은 우리가 예외로 놓을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뭐 전이 원소라고도 부르긴 하는데, 자, 전이 원소란 표현은 주로 나오진 않고, 여기는 대부분이, 자, 금속입니다. 그것도 이제 앞에 중자 쓸게요. 중금속, 무거운 금속. 자, 무겁다는 얘기는, 금속이 다 무겁긴 하지. 근데 가벼운 금속도 있어. 그래서 그 기준을 뭘로 잡을까? 물의 밀도의 4배 이상이 중금속이야. 그러니까 물보다 4배 이상 무거우면 중금속. 자, 리튬이나 나트륨, 칼륨은 물보다 가볍다. 물에 뜬다. 알루미늄도 밀도가 3점 얼마, 2점 얼마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경금속이라고 그래. 어쨌든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건데, 자, 전체 주기율표 나오면 이제 각각의 위치가 구분이 되겠지. 그래서 위치 구분하는 거 있고. 자, 다음 얘는 몇 주기부터 시작이 된다? 4주기부터 시작이야. 그러니까 3족부터 12족은 4주기부터 시작이 돼. 그래서 왜 이거를 굳이 왜 해주냐? 아니, 이런 문제가 나와. 자, 우리는 전자 배치는 K 껍질에 2개, L 껍질 이렇게 했잖아요. 그쵸? 근데 원래는 이렇게 원자 모형으로 나타낼 거야. 그러면은 여기가 K 껍질, L 껍질이네.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 K 껍질 2개, L 껍질 몇 개? 4개네. 그리고 나서 얘는 2주기, 4족이다. 맞니? 틀려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왜? 4족은 4주기부터. 그러니까 4주기 아니라 뭐가 돼야 돼? 2주기, 14주기다. 그렇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함정이지, 이게 함정. 그러니까 틀리게끔 유도하는 문제들이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 잘 들어. 우리가 틀렸을 때 몰라서 틀리는 것도 있을 수 있어.
진짜 어렵게 나오면. 근데 그거는 내가 몰라서 틀리면은 다른 애들 다 모르는 거야. 그 결국 그거는 이제 운이지. 찍어서 맞추냐 못 맞추냐 이 운의 영역이고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진짜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돼.